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그냥 체험학습 하려고 열심히 신청해 주시고 아침부터 대기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회를 표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일하 교수고요. 한 30분, 40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생물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 혹은 에센스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을 생명, DNA 유전자 유전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이 이유가 놀랍게도 학생들이 지금 대개는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죠.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뭔지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뭔지를 좀 알려줘야지 되겠다. 그게 이제 아주 이 강연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자가 뭔지를 좀 이해해 볼까 합니다. 이거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는 건 뭘로 넘기는 건가? 안 넘어가는데. 뭘 눌러야지? 그걸 눌러야지 돼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건가? 되긴 할 텐데. 네. 스크롤 하시고. 스크롤 이게 아니고. 네. 스크롤. 뭘 눌러서 스크롤을 해야 되나? 아니 그냥. 난 이걸 못 쓰겠네. 이 키보드로 해주셔도 돼요. 키보드로 너무 어려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어줍지 않지? 어려서 이걸 할게요.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 마이크를 쓸 수 있죠? 여기 전체 소리가 들리게끔. 학생분들께 마이크 음소거 해제해달라고 하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제를 하나? 그러니까 누군가 학생이 답을 하는데 그 학생인지 여기서 그냥 컨트롤을 해가지고 해제를 하나? 그건 이제 학생분 컴퓨터에서 줌 화면 밑에 보시면 음소거 해제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본인이? 네, 학생분들. 학생들이? 예. 그럼 줌 강의들 많이 해봤을 테니까 잘 알겠네요. 그죠?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는 이제 스피커를 켜시고 아니면 지금 다 켜셔도 돼요. 주변에 무슨 잡음이 들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면은 다 켜시고 있어요. 다 켜시고 있다가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답을 주시는 분들한테 상금을 주려고 그래요. 상금이 아니고 상품. 내가 2014년에 국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생물학 산책이라는 책을 발간을 한 게 있어요. 답을 아주 잘하는 학생한테 몇 분만 골라서 이 책을 상품으로 줄까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요 체험학습하는 동안 내일인가요? 학교에 직접 오죠. 직접 오면은 내 연구실 와가지고 제가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받아가면 됩니다. 됐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상품을 걸고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혹은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들어봤죠? 혹시 안 들어본 학생 있나? 거기 손 흔드는 그 표현하는 방식이 있던데 안 들어본 학생 이렇게 좀 해볼래요? 다 들어봤구나.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는 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한 프로젝트예요?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없을까?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1900년대에 1990년에 시작을 해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 2000년에 초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아주 러프한 그런 어떤 인간의 유전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2003년에 이제 레퍼런스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한 5인종의 그게 이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히스패닉도 있고 에시안도 있고 뭐 등등 할 텐데 5인종의 인간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레퍼런스 지놈이라고 이제 선택을 했고 그걸 2003년에 완전히 완성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조금 풀어 나가 볼게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은 알 테고요. 프로젝트라는 말도 이해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유전체인 거죠. 그죠? 유전체란 뭐냐? 그거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전체 총합을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체라는 건 유전자와 체, 통체 그거의 합한 말이거든요. 영어로도 유전자 진, 그 다음에 오믹스라는 게 이제 전체를 보는 학문을 오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오믹스, 지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체라는 건 한 생명체가 가진 유전 정보의 총합을 의미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전체의 총합을 들여다본 프로젝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유전 정보의 총합이란 뭐냐?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는 유전자 정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의 총량은 2만 1,000개쯤 돼요. 2만 1,000개. 2만 1,000개의 유전자 목록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 유전자 목록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현이 될 거냐, 어떻게 이용이 될 거냐, 유전자 발현 정보. 그 두 개를 합해서 유전 정보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그럼 유전자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지 되죠. 여기서 질문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해줘야지 돼요. 유전자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를 정의할 수 있는 학생.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있는 유전 정보. 조금만 다시 얘기를 해볼래? 내가 이해를 조금 잘 안 돼서. 다시. 염색체가 있으면.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있는 유전 정보. 일테면은 이제 사람의 그 유전체가 한 30억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모든 부위가 다 유전자가 되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는데 다 유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르게 유전자를 정의해 보고 싶은 학생? 세영이. 어떤 역할? 세영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답에 가장 가까운 답을 얘기를 했어요. 유전자는 우리가 뭐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제 유전자를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요즘은 대선 시즌에 대나서 무슨 진보 유전자, 뭐 보수 유전자, 뭐 그런 표현도 하고요. 일본인 유전자, 한국인 유전자,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은유적으로 표현들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유전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냥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유전자가 뭔지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생물 교과서에 유전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락오페론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유전자가 뭔지는 거기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게 뭐다라고 교과서에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 내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왜 교과서를 이렇게 쓰지라는 생각을 매번 하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리하면 유전자는 뭐냐면은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그게 유전자예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라고. 그걸 알려주면 될 텐데 왜 생물 교과서에서 그걸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아마 예외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도 유전자인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 그게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대단히 중요하지도 사실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통칭해서 그냥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유전자다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제 예외적인 사례들, 예를 들어서 RNA로서 작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리보소말 RNA 혹은 tRNA 뭐 그런 예외적인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간단한 걸 지금 학생들한테 개념적으로 이해를 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전자란 뭐다?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유전자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DNA가 뭔지는 알죠? 그죠? 오늘 이제 강의 이제 주제 DNA, 유전자, 염색체, 유전체. DNA가 뭔지는 알죠? 유전자의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형태. 그걸 이제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유전자는 뭐다?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유전자다. 염색체는 여기 지금 그 슬라이드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죠? 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요게 염색체예요. 이게 염색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기 직전에 DNA라는 게 굉장히 긴 나선이거든요. 정말 얼마나 길고 긴지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거예요. 뒤에 가서. 굉장히 길고 긴 나선이 핵이라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얘네들이 서로 뒤엉키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차곡차곡 예쁘게 포장을 해놓은 게 염색체예요. DNA를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요게 딸세포로 갈 거, 요게 딸세포로 갈 거, 두 개로 이렇게 탁 나누기 위해서 세포 분열 직전에 우리 눈에 형태적으로 보이게끔 예쁘게 잘 포장되어 있는 형태, 그게 염색체예요. 그래서 보면은 염색체는 항상 막대기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이에요. 왜냐하면 세포 분열 직전에 DNA를 두 개로 복제를 해서 두 개를 만들어둬야 이게 쪼개어지면서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색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다음에 유전체는 뭐냐? 유전체는 이 전체 염색체들 모두에 들어있는 정보, 그걸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DNA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DNA가 그림상에는 있죠. 이게 펜을 안 쓰면은 이게 내가 어디를 지시하는지 모르는구나. 요게 지금 DNA 형태입니다. 그죠? DNA의 물리적 구조 혹은 화학적인 형태, 그게 DNA입니다. 그걸 보면서 먼저 이제 DNA가 뭔지 잠깐만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뭐 잘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 생물을 체험 학습하려고 온 학생들이 DNA를 모르고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DNA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DNA는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모델을 네이처라는 잡지, 요거 딱 한 쪽짜리 잡지거든요. 딱 한 쪽짜리 잡지, 한 쪽짜리 논문, 잡지가 아니고 논문, 한 쪽짜리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바로 유전 물질의 본체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한 해가 이 1953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 모델을 완성을 하면서 DNA 분자를 봤더니만 ATGC라는 네 가지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고, 그리고 아데닌은 티민하고 짝짓기를 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짝짓기를 하는 ATGC 염기상 규칙을 가지고 있는 분자다. 그러니까 복제가 가능한 분자예요. 아데닌은 티민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짝을 지으니까 한쪽 나선의 염기 서열이 결정이 되면은 반대쪽 짝짓기하는 나선의 염기 서열은 저절로 결정이 되죠. ATGC 염기상 규칙에 의해서 저절로 결정이 되니까 이게 복제가 가능한 거야. 둘을 나눴다가 똑같은 걸 복제를 할 수 있는, 복제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다라는 걸 이중 나선 모델을 밝히는 순간 확인을 하게 되었고,
복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유전성을 내재한 분자이다. 즉 유전 물질이다. 라는 사실을 1953년에 이해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 문명사 한 10,000년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가 유전 물질이 뭐다라는 걸 알게 된 건 극히 최근이에요. 195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런 방식으로 유전이 진행이 되는구나. 유전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유전 물질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생물학적으로는 분자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마 60년대, 70년대 생물학자들은 거의 밤잠을 자질 못했을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익사이팅한 순간에 잠이 오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다들 밤잠 안 자가면서 그냥 그 센트럴 도그마라고 불려지는 그 어마어마한 발견들을 60년대, 70년대 분자생물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제 DNA가 뭔지는 이해가 됐죠. 유전성을 내재한 분자이고 그게 유전자의 화학적인 실체이다 라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유전자는 뭐냐? 여기 중간에 뭐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나? 유전자는 뭐냐? 유전자가 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유전자를 내가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난 개인적으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 개화 유전자를 최초로 1993년에 학계의 논문으로 발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 개화 유전자 이름도 굉장히 그럴듯해요. 루미니 디펜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가 버렸네. 이걸 어떻게 하면 켜진다고 했더라. 됐다. 개화 유전자 루미니 디펜던스 유전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보시면은 그 라인이 홀수 라인들을 보시면은 ATGC 염기상 배열을 보여주고 있어요. ATGC로 이루어진 염기상 배열. 지금 학생들 중에서 연주는 보니까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는데 ATGG, TT, AT 뭐 이렇게 읽혀지죠. 그게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 그 정보가 개화 시기를 결정해주는 유전자 루미니 디펜던스라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 정보예요. 그 다음에 홀수열은 짝수열은 보면은 짝수열은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 정보가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 정보가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전환이 될 수 있고 그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 아미노산 사슬 그게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이 여기서는 개화 시기를 결정해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유전자 사례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로워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어느 유전자가 있어요. 어느 유전자. 우리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제공해주는 유전자를 FOXP2 유전자라고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클로닝된 유전자예요. FOXP2 유전자를 어떻게 클로닝을 했느냐 하면은 말을 잘 못하는 유전병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유전병. 이 유전병에 걸린 가게의 친구들. 여기 지금 5 things about me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유튜브에 이제 소개하는 그런 코너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FOXP2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나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동영상 유튜브를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서 들어보면은 일단 발음이 이상해.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제가 영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문법이 틀려요. 문법을 정확하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입의 구강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발음을 잘 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뇌 속에서 문장을 논리적으로 문법에 맞게 구성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언어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FOXP2 유전자이고요. 이 유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염기 서열 형태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염기 서열 형태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염기 서열 정보는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그대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거꾸로 갔구나. 이렇게 아미노산 서열 형태로 정보를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 서열 형태로 되어 있는 긴 아미노산 사슬, 그게 단백질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단백질이 하는 일이 전사조절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어느 능력에 필요로 하는 뇌 속의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을 턴온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유전자들의 작동을 통해서 입의 근육을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고 뇌 속에서 문장을 제대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포키드 타입은 뭐 여러분들 모르셔도 될 것 같고 하여간 전사조절 단백질의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을 턴온시키는 역할을 해서 말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유전자가 뭐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졌죠. 그럼 어떻게 그 염기 서열 정보가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전환될 수 있지? 혹은 DNA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지? 라는 게 1960년대, 70년대 그 많은 분자 생물학자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몰입을 해서 밝혀낸 사실들이에요. 그거를 일컬어서 크릭 박사가 1967년에 센트럴 도그마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즉 DNA에 들어있는 정보는 RNA 형태로 복사가 되고 RNA에 들어있는 정보가 단백질 정보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DNA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유전성을 가진다. 그게 생물학의 가장 핵심되는 도그마 중에 하나인 센트럴 도그마예요. 요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크릭 박사가 왓슨과 크릭 두 분은 그 노벨상을 받고 난 이후에 삶이 상당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크릭 박사는 노벨상을 받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생물학 연구를 해왔고요. 나중에는 생물학의 가장 그 최첨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혹은 가장 밝혀지지 않은 미영역 분야라고 할까, 뇌과학 쪽으로 이제 연구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이 센트럴 도그마의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기작들을 밝혀내는 연구를 앞에서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앞서서 연구를 했던 분이고요. 어쨌든 이분이 90년대 말, 90년대 중반에서 말경점에 이제 그 미국 샌디에고 지역에 있는 솔크 연구소라고 있어요. 생물학 연구소인데 그 솔크 연구소의 디렉터가 돼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연구비 이제 기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손들이 왔을 때 이렇게 연로하신 노벨상 수상자이시면서 솔크 연구소의 디렉터이신 높으신 분이 그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이 공간에 아마 10평도 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이제 이 기부자들 그 몇 명 앉혀놓고 본인이 직접 센트럴 도그마를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DNA에서 RNA가 정보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 센트럴 도그마를 설명하는 굉장히 그 도큐멘터리한 정말 중요한 그런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센트럴 도그마는 DNA 정보는 RNA 정보로 복사가 되고 RNA 정보는 다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 그 센트럴 도그마에 따라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DNA 정보는 단백질 합성의 정보다. DNA 정보는 이라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유전자 정보는 단백질 합성의 정보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새나 얼룩말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보 매체로서 똑같이 DNA를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생물체마다 저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정보 DNA를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생물체는 새고요, 어떤 생물체는 얼룩말이고, 어떤 생물체는 풀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DNA 염기 서열의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바뀔 수 있느냐? 그걸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아마 이제 여기 우선 학생들은 대충 들어본 얘기일 것 같은데 DNA 정보는 ATGC라는 4가지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정보는 복사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DNA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사의 기능 ATGC 염기성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RNA 형태의 염기서열로 정보가 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RNA는 DNA가 ATGC로 이루어져 있다면 RNA는 띠민 대신에 우라실, 즉 AUGC로 이루어져 있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RNA 사설 형태로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내가 이거 선을 꺼야 되나?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세 염기 단위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아미노산 사설 형태로 정보가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세 개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은 모두 다 단백질을 20종류의 아미노산 가지고 만들어내요.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미노산 20가지 종류만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가 놀라운 일이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는 화학적 구조를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미노산은 20가지 종류만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우주에서 행성이 아니죠. 유성들이 날아올 때 가끔 우주 공간에서 생성된 아미노산들이 묻어서 오거든요. 그 아미노산들 분석을 해보면은 지구 생명체가 만들어낸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아닌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묻어서 들어와요. 그 얘기는 아미노산은 20종류 이외의 다른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주 공간에서 생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모든 생물체는 그게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세균이 됐건 모두 다 20종류의 아미노산만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게 아마 우리 이 지구 생명체가 모두 하나의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공통 조상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굉장히 막강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20종류인데 3염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호, 그걸 이제 유전 부호라고 얘기를 하죠. 유전 부호는 몇 개가 되죠? 이 간단한 산수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4의 3승은 64가지 종류의 유전 부호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그 유전 부호가 각각 어떤 아미노산을 의미하느냐, 요거 밝혀낸 게 1969년에 완성이 됐어요. 69년? 67년? 67년인가 보다. 67년에 완성이 됐어요. 요거 밝혀낼 때도 아마 분자생물학자들이 그냥 매 순간 익사이팅 했을 것 같아요. 이 부호 하나 밝혀낼 때마다. 어쨌든 이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64개의 부호가 있는데 아미노산은 20종류니까 한 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해주는 유전 부호가 한 개 이상일 거다라는 건 쉽게 짐작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유전 부호가 페닐알라닌 하나를 지정을 하죠. 류신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부호가 한 개의 아미노산 류신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된 부호에 의해서 한 개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3개의 염기가 결정이 되면 그게 어떤 아미노산이다라고 바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 때문에 요즘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그냥 유전자의 염기서열 쫙 집어넣으면 바로 아미노산 서열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단백질이 뭐길래 유전자의 정보가 단백질 합성의 정보인 거냐? 도대체 단백질이 뭐 하는 거냐? 그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단백질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걸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을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죠. 뭐인 것 같아요? 뭐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그냥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이제 다른 게 이런 거구나. 다들 마이크를 꺼버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 어쨌든 이걸 보여주면은 중고등학생들 되게 무슨 그 지렁이 같아요, 무슨 그 벌레 같아요, 뭐 혹은 세균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은 뭐냐? 살아있는 생물체스럽다라는 답인 거죠. 살아있는 생물체스럽다. 이게 지금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름이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도 없는데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에 ATP라는 에너지원을 제공을 해주면 이렇게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입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면은 단백질이 생명체의 기능을 제공하는 분자이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실제로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뭔지 동영상으로 이거는 이제 그래픽이죠. 이 지금 전체 공간으로 봤을 때 세포가 굉장히 큰 형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안에 미세소관이라는 세포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흩어졌다, 뭉쳐졌다 뭐 하면서 일종의 세포 내에 고속도로를 하는데 그 고속도로기를 투벅투벅 걸어가는 게 있죠. 얘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자루를 하나 큰 들고 있죠. 그 자루 안에 물질을 냉장고에서 이상소로 수송할 물질을 그러니까 수송을 위해서 세포 내에서 수송을 위해서 작동하는 단백질이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생명체의 기능을 제공하는 분자. 아주 극명한 예죠. 이 외에도 세포 혹은 살아있음에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생물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유기분자가 세포 내에서 생합성되고 분해되고 뭐 해야 되죠. 이 과정을 매개하는 효소, 모든 효소는 다 단백질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도 예외는 있어요. RNA로 이루어진 효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모든 효소들은 다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강의를 하려고 말도 손도 쓰고 머리도 쓰고 뭐 하죠. 그걸 하려면은 끊임없이 뭔가 뉴런 네트워크에 의해서 신경들이 왔다 갔다 이제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경 전도 역할을 하는 것도 소디움, 포타슘, 펌프 단백질이라는 특정한 단백질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호흡을 할 때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산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뭐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혹은 우리 지구 생태계의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최초 분자, 그게 루비스코라는 광합성 단백질이에요. 이게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해서 유기물로 전환을 하는 효소예요. 그 루비스코 효소 단백질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어떠한 생명 현상에도 그 생명 현상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내가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는 학생한테 생명 현상 하나만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럼 내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이 뭔지 알려줄게라고 하는데 혹시 누가 물어보고 나 이 역할을 하는 단백질 정말 궁금해요. 혹시 물어볼 학생 있나? 있으면 내가 바로 답을 줄게요. 이래서 줌 수업이 참 나빠. 어쨌든 모든 생명 현상, 어떤 생명 현상이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명 현상이 있으면 그 생명 현상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의 정보를 의미를 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사례는 있다고 그랬죠. RNA 자체로 그냥 기능하는 놈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예외적인 상황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건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유전자이다. 그럼 이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유전체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30억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30억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슬이 아주 길고 길 텐데 그게 한 개의 사슬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유전체 안에는 2만 1000개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한 개의 DNA 사설이 아니고 몇 개의 사설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염색체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인간 유전체는 몇 개의 DNA 사설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이것도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래야 재밌는데 그걸 할 수가 없네. 24개의 염색체에 나뉘어져 있어요. 왜?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죠. 46개의 염색체는 23쌍의 염색체이기도 해요. 23개는 아빠한테서 23개는 엄마한테서 받은 염색체예요. 그죠? 근데 왜 23개가 아니고 24개냐? 사람은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쌍은 X, Y 서로 다른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22개의 상염색체라고 불려지는 22개의 염색체 플러스 X, Y 하니까 24개의 염색체 단위로 이 30억 염기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는 한 개의 기나긴 DNA 사설이에요. 사실은 두 개의 복제된 DNA 사설이긴 하지만 염색체라고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 직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막대기 형태를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염색체는 복제가 되어서 두 개의 DNA 사설이 차곡차곡 포장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 두 개는 같은 정보죠. 같은 정보입니다. 어쨌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전체 유전체를 얘기를 하면은 염색체 수가 24개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30억 염기상은 모두 24개의 기나긴 DNA 사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비주얼하게 조금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지금 그림 속의 상상하고 비슷한 건데요. DNA 지름을 한 4cm 정도로 확대를 하면 그러니까 DNA는 굉장히 작아서 안 보여요. 이게 폭이 한 2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 곱하기 10의 7성 정도로 뻥튀기를 해야 4cm 정도로 보여요. 그럼 이제 DNA 지름이 4cm면 한 이만큼 굵은 다발이 되겠죠. 그죠? 그런 다발로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건가 상상을 해보죠. 인간 유전체는 이거를 24개의 염색체를 머리에서 꼬리로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늘어놓으면은 이게 지구 한 바퀴를 두를 수 있는 길이쯤 됩니다. 한 4만 킬로쯤 되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염색체 한 개는 어떨까요? 염색체 한 개. 그냥 DNA 긴 사설 하나. 그거는 대략 계산해보면 한반도 장축 길이쯤 돼요. 한 1000km 쯤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개의 유전자는 계산해보면 한 4m 정도 돼요. 이거 그냥 다 평균입니다. 어떤 유전자는 길고 어떤 유전자는 짧고 어떤 염색체는 길고 어떤 염색체는 짧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염색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뭐 따지고 들면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한 개의 유전자는 한 4m 정도 돼요. 그리고 유전자가 닥치닥치 붙어 있질 않아요. 유전자가 있다가 일정한 거리 떨어져서 다음 유전자가 나타나고 또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서 다음 유전자가 나타나고. 근데 그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평균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600m 정도쯤 돼요. 600m쯤 된다.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 실생활에서 지도를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600m면은 서울 시내에서 버스 정류장 만들 때 500m 단위로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정거장 거리로 유전자가 나타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상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4cm 정도로 뻥튀기를 했을 때 그럼 세포는 어떻게 되지? 세포는 대략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를 구경 온 학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이 관악 캠퍼스 순환도로 한 바퀴 돌면은 그게 세포의 크기가 돼요. 세포막의 두께는 이 창이 한 4cm 정도 되는 두께쯤 돼요. 세포막의 두께는. 뭐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좀 재미있죠. 어쨌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유전자라는 건 아까 우리 어느 학생이었더라? 장현주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염색체상에서 어떤 로커스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걸 유전자라고 아까 정의를 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런 긴 DNA 사슬 속에 유전자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ATGC라는 글로 쓸 수 있는 2차원적인 정보이다 라는 걸 이해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전자가 닥치닥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빈 공간,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다. 그 비어있는 공간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90년대에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는 그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의 공간을 쓰레기 정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 이제 쩡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쓰레기 정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점 생물학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게 쓰레기 정보가 아니네, 뭔가 의미가 있는 정보들이네 라고 계속해서 밝혀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정도면 아마 유전자가 뭔지, 유전자가 어떤 형태로 유전체에 들어가 있는지 뭐 그런 얘기는 대충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시계가 안 보여서 누가 시계를 좀 보여줄래요? 내가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관람을 할 수 있어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좀 놔줘요. 내가 시간을 알고 이걸 강의를 해야지 되니까.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인간의 유전자를 관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생각해서 흔히 이제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효소 하나 가지고 한번 이제 들어가 보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NCBI를 치고 들어가서 휴먼 지놈 오버뷰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서칭 검색 엔진이 있죠. 여기다가 아밀레이저를 선택을 했어요. 우리 입안에 잔뜩 있는 효소 아밀레이저. 아밀레이저라는 걸 치면은, 아밀레이저는 사람은 아밀레이저 유전자를 5개를 가지고 있어요. 5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염색체 1번에 있더라고. 염색체 1번 위치에 아밀레이저를 이렇게 찾아줘요. 이건 지금 아밀레이저 1C, 아밀레이저에 보니까 아밀레이저 아밀레이저 1A, 1B, 1C 세 가지가 있고요. 아밀레이저 2A, 2B 두 가지가 있고 합해서 5가지 아밀레이저 효소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밀레이저 1C 효소 유전자의 위치를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밀레이저 알파 1A, 침샘 속에서 발현되는 아밀레이저 효소 유전자가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를 찍으면 이런 ATGC 염기 서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바로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샥 전환이 되고요. 그 아미노산 사슬로 되어 있는 놈들이 세포 속에서 일정한 형태로 그걸 이제 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혀서 3차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걔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잘라서 포도당으로 우리에게 단맛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체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많이들 유전체 정보가 뭐냐에 대해서 이게 청사진이라는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게 아마 90년대 그 말경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막 이제 기사화되고 이러니까 생물학자들한테 도대체 지놈이랑 유전체라는 게 뭐냐, 그 질문들을 막 던지니까 생물학자들이 이거 참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인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청사진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청사진이라는 표현이 나같이 이 발생생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용어예요. 잘못된 용어야. 왜냐? 청사진이라면 우리 이제 관악 캠퍼스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 가지고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내는데, 거기는 이 교실 같으면 교실의 벽면에 어디까지가 몇 센치가 되어야지 되고, 문은 어느 정도 높이가 되어야지 되고, 모든 게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정보, 그게 청사진 정보예요. 그런 청사진 정보를 가지고 이런 비행기도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대형 건축물들, 조각은 아니구나, 하여간 그런 복잡한 물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유전체에 들어있는 정보가 이런 청사진 정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이 종이학을 청사진 정보로 종이학을 만들게끔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얼마 꺾여져야지 되고 폭은 얼마여야지 되고 이 꼬리 길이는 얼마여야지 되고 머리는 얼마나 되고 뭐 등등등등 모든 걸 다 수치화해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렇게 만든 청사진을 초등학생한테 보여주고 야 종이학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애가 그거 들여다보고 이 종이학은 신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상상을 할 겁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 청사진으로 그 수정란이라는 수정란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거기다 청사진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한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불가능한 일이야. 뭐다? 이거 종이학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죠? 종이 접는 순서를 알려줘요. 순서를 알려주면은 초등학생도 요거 몇 번만 이렇게 순서를 알려주면 금방 종이학을 만드는데 접는데 성공합니다. 아주 간단한 공부잖아요, 그죠? 실제로 유전체에 들어있는 정보는 그런 순서 정보예요. 수정란이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되고 네 개의 세포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야지 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야지 된다. 유전자 발현의 순서를 알려주는 정보가 유전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야 쉽게 누가 정교하게 지시를 하고 이런 게 없이도 세포들 안에서 스스로 발생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리가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전체 속의 정보는 뭐냐? 인간 유전체의 경우에는 2만 1000개의 유전자 정보, 유전자 목록이 있어요. 유전자 목록이 4m 정도 폭으로 600m 간격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게 2만 1000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유전자 발현 순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마치 우리가 그 조립형 로봇을 주문을 해서 받아보면은 거기에 부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 부품을 어떻게 조립을 하라는 조립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유전체 정보 안에도 유전체 목록에 대한 정보, 부품, 그 다음에 유전자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해라라는 발현 순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이 배 발생 중의 유전자 발현 패턴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들으세요. 이게 지금 이거 왜 네가 움직이냐? 잠깐만, 너 움직이라고 안 했다. 예. 이게 지금 그 성게알이 수정체에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커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포 분열이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쪽에 척추가 형성이 되고요. 앞쪽에 머리, 뒤쪽에 꼬리, 아래쪽에 배가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에 유전자 발현 패턴이 굉장히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돼요. 그 전개가 되는 거를 싱글 셀 트랜스크립톤 분석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한 건데 저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인포메틱스, 생물 정보학을 하는 분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든 눈에 볼 수 있게끔 구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이게 전체의 형태를 보여준 거고요. 이 조금 핑크빛의 색깔의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피부가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배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엔 머리가 만들어지는 거. 여기 지금 표피네요. 표피가 만들어지는 거. 뭐 등등등등 순차적으로 유전자 발현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동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정보가 유전체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이 정보가. 순서에 대한 정보가 유전체 안에 들어있어서 이런 다이나믹한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 개의 세포였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올챙이가 되기도 하고 성게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생명은 정보를 DNA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생명성을 제공하는 분자는 단백질이고 DNA에 저장된 유전자 정보라는 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이며 유전체에 저장된 정보는 유전자 목록, 사람의 경우에 21,000개, 그 다음에 유전자 사용 순서 혹은 유전자 발현 순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놓쳤는데 유전자 목록에 대한 정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분석만 하면은 21,000개가 금방 보여요. 21,000개가 어떻게 들어있다고 보여요. 근데 유전자 발현 순서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엄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전자 발현 순서에 대한 정보를 그냥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두 다 실험을 통해서 그냥 직접 찾아내어야지만 되는 그런 단계인데 아마 이 인포메틱스가 점점점 발전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져 있구나라는 걸 언젠가는 이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 같은 이제 생물학자들이 그야말로 그냥 그 낮은 포복으로 기듯이 그냥 하나씩 그냥 다 찾아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아마 이제 이유리 선생님은 아마 식물에서 유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식물의 그런 복잡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을 나타내는지 알려드릴 테고요. 체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정충원 선생님의 경우에 고인류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진화사를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끝을 내고요. 아까 이세영 학생이었나? 세영이는 어디다 적어요. 내 연구실이 502동 625호예요. 그리로 와서 책을 받아가요.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질문할 시간을 혼자 다 써버렸네. 혹시 이건 너무나 궁금해서 꼭 물어봐야 되겠어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한 두세 가지만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연주. 아까 교수님이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쁜 꼬마 선충은 난 잘 모르는데. 어쨌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DNA에 대한 정보를 다 알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그 생물을 실제로 제작해서 아까 봤던 단백질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그걸 지금 합성 생물학이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것처럼 막 공룡도 만들고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안 가 있는데 적어도 미생물들은 우리가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지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생명체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인류한테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합성 생물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은 연주가 질문한 것처럼 그런 이제 아주 복잡한 동물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복잡한 식물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서영이.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에 그 정크 DNA라고 배운 적이 있는데 응. 저는 30억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중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세 가지씩 염기 서열이 배열돼서 아미노가 만들어지는 거 말고 버려지는 염기 서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커 DNA라고 그랬어요. 90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도 사실은 정커 DNA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30억 염기쌍이라고 그랬잖아요. 30억 염기쌍 중에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9.9%가 정커 DNA야. 그러고 이게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RNA로 이제 DNA에서 RNA로 복사가 되는 걸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사가 되는 부분은 그 단백질 암호화되어 있는 부위 그 부위만 전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해보니까 웬걸 전체 30억 염기쌍 중에서 80%가 RNA로 전사가 돼요. 그리고 그 80%나 전사가 되는 놈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전사가 되는 놈들도 제법 있겠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기능들이 있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주로 이제 어떤 기능이 이제 가장 뚜렷하게 이제 보이느냐 하면은 그게 유전자 발현을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을 하는 목적으로 그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정커다, 어디가 정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어느 누구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아주 재밌는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네요. 또 다른.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4일간이죠. 4일간 체험학습 열심히 들으시고 즐겨요. 뭘 막 공부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즐겨요. 즐겁게 그냥 실험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즐기면서 이 4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바이바이.